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모든 일은 끝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맛이 그냥 그랬는데도 마지막에 서비스를 주거나 할인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을 기분 좋게 얘기했어도 마지막 대화가 엉망이었다면 그 한 시간은 엉망으로 기억될 겁니다. 첫 만남보다 헤어짐의 순간이 더 뇌리에 남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강하게 기억 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 기능과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접한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는 거죠. 최신 효과를 잘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 암기해야 하는 과목일수록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공부가 꽤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면 최신 효과로 만들어 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출석 체크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고 제보도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1918님, 남양주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안전운행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4069님은 대전 현 시간 물폭탄입니다. 빗길 안전운전 조심히들 하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조금 전에도 오전 9시에 라디오 뉴스도 나갔습니다만 특히 충청도 지역에 비 피해가 큰 것 같더라고요. 세종, 또 경기, 충북,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일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역도 있습니다. 온벽이 붕괴된 지역도 있다라고 하고요. 해서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도 16개 시도에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특히 청주시 환희교, 세종시 상조찬교, 공주시 국제교, 예산군 구만교, 예산대교, 서계양교, 아산시 충무교, 당진시 채운교 등등의 홍수경보, 홍수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이라는 게, 수위라는 게 또 갑자기 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그 주변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V나 라디오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25%의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 그 시한이 8월 1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30개월 이상인 이 고기를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산에 대해서 수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규제를 상징적인 타깃으로 보고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농축산업 보호 또 국민의 건강권 때문에 고심이 깊죠. 우리가 미국산 30개월령 이상의 이 고기는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객관식 보기도 있습니다. 1번 돼지고기, 2번 소고기, 3번 닭고기. 어떤 걸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평소보다 더 많은 커피 쿠폰을 쏘고 있습니다. KBS 콩 또 유튜브는 항상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722님 오늘은 1등 확실하죠? 라고 정답 보내주셨는데 76등 하셨습니다. 76등 확실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다우지수 0.5%, S&P 0.3%, 나스닥 0.2% 이상 올랐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만 놓고 보자면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 과정을 보자면 조금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이 갑자기 이 여러 언론에서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조만간 해임될 거다라는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일부 그 하원 의원들한테 트럼프가 서한을 보냈다. 파월 이제 해임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그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예. 보도가 나와서 시장이 떨어지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실제로 뭐 서한이 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트럼프가 우리 그런 사실 없다. 파월 해임 안 할 거다. 부인을 했죠. 네, 그러니까 unlikely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보면서 이 unlikely가 이게 확실하게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안 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설을 부인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진짜 했는데 시장이 반응이 안 좋으니까 부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어요. 떠보다가. 네, 떠보다가 뭐 그건 사실은 알 수 없죠. 음. 또 어쨌든 이게 그러면 파월 해임이 왜 파월 해임인 뉴스가 나오니까 해임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왜 시장이 하락했느냐라고 보니까요. 이게 어쨌든 간에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 신호잖아요. 네. 이러면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신뢰가 떨어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월 해임되니까 그럼 금리 낮추는 거 아니야? 시장의 유동성 풀리니까 좋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그러니까 시장 신뢰 훼손이라는 부분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도 좀 둔화세를 나타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선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요. 6월 PPI가 1년 전보다 2.3% 올랐는데요. 예상치가 2.5%였습니다. 그 밑도른 거죠. 그러니까 관세 여파가 생각보다 없네라고 또 시장이 생각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우리 시장은 오늘 좀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피는 0.1, 코스닥은 뭐 그냥 약보합 정도이고요. 3,182, 811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니 그 우리나라 지금 시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들 많이 사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야, 5천 간다 뭐 이런 보고서를 막 내놓기도 했잖아요. 코스피 5천이요? 네네. 이게 뭔가 여러 가지 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증권사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다 증권사마다 뭐 연초에 했던 목표치 이미 다 올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또 올린 곳도 있고요. 그런데 개인들은요, 이 곧버스 상품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곧버스라는 게 이제 인버스의 곱하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버스가 이제 거꾸로 이제 만약에 1% 내리면 1% 수익을 보는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요것도 약간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2배로 먹겠다라고 해서 시장 하락에 2배로 베팅하는 상품을 이제 곧버스라고 하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국내 ETF 시장에서 이른바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요거 일명 곧버스 요 상품이요. 네. 1,150억 원어치 샀어요. 일주일 사이에. 네, 맞습니다. 순매수 1위였고요. 코스닥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도 300억가량 샀는데 이게 순매수로 보자면 약 9위 정도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급하게? 그러니까 조정이 올 것 같아. 라고 단탈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지금 3,300 넘는 이게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너무 약간 지금 높은 것 같은데? 라고 하락에 하락에 베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들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코스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증시 코스피 전망치 높이는 보고서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미국의 관세 위협 이거 악재에 맞는데 유동성이 풍부하다. 게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요인들이 일부 해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있다. 요런 이제 긍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호재를 들어서 장밋빛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들은 이게 조금 더 하락할 것 같다.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올라가는 연유, 떨어지는 이유 그런 걸 좀 같이 보고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다. 느낌에 베팅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장기간으로 박스권이었잖아요. 과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상승이 낯선 거예요. 시장에 대한 믿음이 완전 회복됐다라고 그러네요. 보기에는 조금 자, 그리고 금융당국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어요. 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기업인에 대한 제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소나 이제 금감원 등에서 뭔가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발하게 되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어제 그 증선위 정례회의가 열렸는데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 통보했습니다. 하이브 전 임원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고요. 요게 제가 말씀드린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라는 요 부분이요. 이게 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게 재판이 끝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검찰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요 얘기한 것 같은데 원탁의 기자 시간에도 이 문제가 뭐냐라고 보니까요.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 2019년 기존 투자자가 있었어요. VC들이. 네. 그럼 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설립될 때부터 초기에 돈이 들어가가지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온 VC잖아요. 네. 그러면 이 VC들이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죠.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는 상장을 하는 건데 네. 이 VC들한테 이제 방시혁 의장이 야 우리 상장 계획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상장 계획이 없는데 이 VC들 입장에서는 그럼 계속 그러니까 그 자금이 묶여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상장 계획 없으니까 근데 때마침 이 너네 지분을 사줄 수 있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수익을 먹고 이 지분을 넘길래 아니면 우리 상장 언제 할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릴래라고 하니까 이 기존 VC 입장에서는 계속 돈이 묶이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고 그냥 파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 지분을 넘겼는데 그 지분이 넘어간 주체가 어디냐면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하고 설립한 사모펀드예요. 그리고 연관성이 있던 사모펀드. 그렇죠. 방시혁 의장의 측근들이 만들었다라고 의심받는 그 사모펀드에다 지분을 이제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아까 우리 상장 계획 없어라고 한 게 2019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하이브 상장 아시다시피 2020년에 상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상장 계획 없어라고 말을 할 때 그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장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분을 넘긴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상장을 하니까 그 펀드는 이 사모펀드는 지분을 팔아가지고 차익을 실현했고 또 알고 봤더니 사전에 주주간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펀드가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의 30% 약 4천억 정도를 박 의장이 페이백 받았습니다. 뒤로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과를 좀 공유한 거죠. 네, 그러니까 상장에 따라. 성과 보수 명목으로 받았는데 이게 이제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고 부정 거래 행위를 한 거다라고 증선위가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담기지 않았어. 네, 그래서 맞습니다. 주주들도 알 수가 없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우리가 소명을 했는데 안타깝다. 이 하이브 입장은 우리 이미 상장할 때 법적 검토 다 거쳤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저 이 부분이 너무 그런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근절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세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최대 2배 물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24년 1월에 시행됐어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가지고 지급 정지 바로 문제가 생기면 금융투자 상품 거래 임원 선임 제한 요거 바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요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19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른바 최근에 말한 강조한 그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어쨌든 첫 번째 사례로 뭔가 방시혁 의장이 이번에 제재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상장 과정에서 이 내용을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한국거래소도 이거를 걸러내지 못했고 요거를 좀 제도를 개선한다 하더라고요. 거래소가. 네, 이게 어떻게 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그러면 누구냐,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아까 상장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자기 지분을 넘겨서 네.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기존 그 펀드 VC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피해가 뭐냐라고 보자면 이 개인들 입장에서 처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른바 물량이 어디서 나올지가 다 계산이 되잖아요. 증권신고서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 락업을 오래 걸고 물량을 좀 많이 받아간 곳이 있다. 상장 직후에 안 맞아요. 팔겠다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언제 물량이 나오겠구나 계산이 돼 있는데 갑자기 하이브에 투자한 아마 기업 공개 즈음해가지고 주식을 사신 분들은 생각지도 않은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량이 뭐지? 라고 봤더니 이 물량이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약이 만약에 증권신고서에 있었으면 공시가 됐으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명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제2의 하이브 사태를 막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상장 심사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요. 상장 주선인의 기업 실사 점검표를 개정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기업 분할과 주주 간 계약에 대한 점검 사항을 추가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 주주 간 계약 부분에 있어서요.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브가 맺었던 계약이요. 그 계약이 들어갈 필요가 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의무적으로 넣도록 개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주 간 계약서상 경영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소액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소액 투자자 보호 관련돼서 구주 매출과 관련한 주주 간 계약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등을 실제로 다 넣어라라고 한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액 투자자가 혹시라도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살펴본다는 취지고요. 아울러서 또 들어간 게 뭐냐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물적 분할 신설 법인이 5년 이내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는지 네. 이게 기업 실사 점검표에 넣도록 반드시 얘기했고요. 그리고 물적 분할로 신설된 이후 5년이 경과됐으면 투자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지, 상장은 가능한데 보호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넣도록 해서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쪼개기 중복 상장 네. 많이 하니까 여기에다가도 또 좀 더 문턱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읽히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네. 이게 전세 사기에 이제 끝이 보인다는 겁니까? 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 올해 상반기로 봤더니요. 건수가 약 4천여 건, 액수가 7,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 건수로 보자면 지난해 상반기 3분의 1로 줄었고요. 액수는 70% 이상 줄었습니다. 전세보증 사고를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 월별로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어요. 근데 올 들어서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에는 500건 이하로 줄었습니다. 많이 준 거죠. 특히 이제 지난 2년간 보자면 전세 가격이 최고점이었던 21년 전후로 체결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급증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올해는 전세 보증 사고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려면 과거에 맺었던 전세 계약이 굉장히 금액이 높았어야지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줄어들면서 전세 보증 사고가 줄었고요. 사고 액수 역시 지난달 이제 800억 원으로 줄었고요. 이 800억 원으로 줄었다 1,000억 원 아래로 떨어진 게 무려 2년 11개월 만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사고 액수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반가운 소식인데. 긍정적이죠.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에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돈, 네네. 그러니까 보증해주는 돈, 맞아요. 이것도 줄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전세금 허그가 이렇게 대신 물어주는 돈 있잖아요. 네. 이거는 상반기 발생한 게 아니라 지난해 발생한 전세 사고에 대해서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바로 물어주는 게 좀 시차가 아니다 보니까 있네요. 시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그가 이 대위 변제액이라고 합니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한테 돌려준 돈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니까 1조 2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고 건수 자체가 줄었으니까 앞으로 이 금액도 계속 줄어들겠죠. 참고로 지금까지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요. 누적 3만 1,437명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엄청 많네요. 3만 1,400여 명. 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주거 금융 법적 지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입을 피해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이거 일명 택가리라고 네네. 하는데 원산지를 불법적으로 바꾼 것들 많이 적발됐네요. 네, 이게 관세청이 요거 택가리한 거 한번 해봤더니 7,200건 310만 점 적발했고요. 관세청이 매년 이렇게 그 국민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 국민 생활 밀접 품목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렇게 사례가 310만 점이나 적발됐다는 게 좀 놀랐고요. 앞으로 계속 적발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홍수 경보가 추가로 발효된 지역이 있는데요. 청주시의 팔결교라고 하네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청주시의 팔결교. 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많이 불어난 지역이 많거든요. 빨리 지나가야지, 빨리 지나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077님이 어제 오후 3시 20분쯤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청취율 조사 전화였다고. 이대호의 성공예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셨다고 하네요. 이게 정확히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입니다만 뭐 그쪽에서 잘 체크해 주셨겠죠. 진행자님이 참 친절하고 미남이라고 덧붙였더니 여성조사원께서 웃으시더라고요. 라디오인데 미남이라. 아이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커피 쿠폰을 일부러 더 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선물 많이 보내드려야죠. 경제상식 퀴즈를 맞히시면 됩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게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만 있는 규제다.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왜 30개월 넘은 이 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느냐. 이걸 풀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 고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돼지고기, 2번 소고기, 3번 닭고기 이 중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5367님은 이거는 비싸서 돼지고기 먹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853님 자영업자인데요. 오늘 비 오는 거 보니까 손님 오긴 글른 것 같습니다. 이 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어요. 장사 대박 나고 싶다 진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힘내십시오. 뭐라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49님은 포항입니다. 마을버스 운행해요. 승객들과 함께 청취합니다. 방금 종점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정답 보내고 또 출발합니다. 7549님. 포항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경제 상식을 또 키워주시는데 일조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마을버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세 글자 1번 돼지고기, 2번 소고기, 3번 닭고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외연님이 이 고기 사주는 사람은 의심해도 이대호님의 커피는 사랑이겠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왜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 조심하라고. 그 사람이 떠나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이 고기라도 얻어먹으라고. 자, 역발상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착하면 호구된다라는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이 영화 대사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내가 참 친절하고 다정한 게 때로는 손해가 될까? 이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착하면 호구된다. 혹시 교수님도 공감하시는 말이세요? 그렇죠. 이거 누구나 대부분 다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공감하죠. 아니 근데 전호겸 교수님은 되게 친절한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친절하십니다. 근데 이게 착하면 손해다. 우선은 그러면 사회생활할 때 직장에서 착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제가 아니 그래도 이거 준비하면서 어제 포털에 사전에 쳐봐서 착하다의 뜻을 찾아봤더니 네.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이나 그 마음이 곱고 어질다. 두 번째는 가격이 품질이나 성능이 비해서 싸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착하다도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일을 열심히 하거나 솔선수범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하거나.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할 때 저 사람 착하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대부분 친절하거나 상냥한 사람들이 착한 느낌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남들이 안 하는 작은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의를 한다 이러면 미리 가서 회의를 세팅한다거나 아니면 뭐 커피를 미리 사다 놓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남들의 내가 내일 뭐 일이 있어가지고 대신 어떤 일 급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대신 야근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신 전화를 받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냥하게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착하다는 거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고 솔선수범하고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이거 고민되는 지점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밸런스 게임일 수도 있을 텐데 착한데 일을 못하는 사람, 성격이 참 안 좋은데 일은 잘하는 사람. 대개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아니 사실 이거는 제가 직장생활 23년 하면 느낀 건데 이게 예. 크게 두 가지인데 예. 첫 번째는 내가 약간 대기업이거나 조직이 커서 사람의 인력풀이 좀 많다 그러면 저는 100% 착한 사람하고 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하고 일하면 속은 안 상하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상사거나 동료 입장에서도 일을 내가 할지 하면 내가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상대편이 나를 속썩이거나 머리 아프게 하면은 마음 상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조직이 조금해서 얘랑 나랑 2명밖에 없다. 아니면 조직이 작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는데 이 일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여유가 있고 내가 이 일을 좀 할 수 있다. 그럼 전 100% 착한 사람하고 일을 하죠. 그래요. 또 이게 사장님들의 생각도 결국엔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또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도 맞습니다. 중요하죠. 왜 진짜 착하면 손해다, 착하면 이용만 당한다, 이런 인식 계속 커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인식이 꽤 있더라고요. 2023년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만 19세에서 39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응답이 무려 85%였고요. 스스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조사도 있는데 2016년 중앙대 신문에서 20대 아마 대학생이겠죠.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65%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보다 만만하게 본다는 말에 더 공감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거절을 못하는 성격 때문에 또래 친구들에게 이용당한 경험이 있다. 주위에서 착하다 이러면 칭찬보다는 얘가 날 우습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칭찬을 거죠. 해도 이제는 사실 그대로 듣기가 힘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착하면은 손해 보거나 아니면 제가 날 지금 만만하게 보거나 뭘 이용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피곤합니다. 그러게요. 안규영님이 착하면 맘먹고 막대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부탁하면 되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마치 말달 직원 대하듯이 지시 내리고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겪어보셨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도 나오는 거고요. 실험 하나가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실험이 경제학자 베네딕트 헤르만이 서울을 비롯해 세계 16개 주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여기 이름- 서울이 포함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게임 실험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되면 4명의 주민이 있고 이 사람들은 각각 20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공공 프로젝트에 돈을 넣으면 어허. 어떻게 되냐 조사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넣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이런 게임이었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투자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거 관련해서 어떤 이익이 생기면 똑같이 4명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투자하든 간에 이익이 생기면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이제 프리라이더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무임승차라고 부르는데 이제 무임승차가 가능한 게임의 구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부러 짜놓은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기적인 주민 A 씨가 있어요. 그래서 나 빼고 다른 사람 3명이 20달러씩 내면 60달러가 투자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더 주기 때문에 40%씩 골고루 받을 때 24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남들이 20달러 내고 4달러 더 받는 건데 나는 영혼을 내고 24달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그냥 부담 없이 혜택만 받는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무임승차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야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민해서 새로운 규칙을 또 만든 거예요. 이 게임에. 뭐냐면 네. 돈을 1달러를 내면 누군가에게 3달러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 지정해서. 왜 만들었냐. 아까 말한 이런 무임승차하는 A씨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나머지 3명이 1달러씩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을 9달러, 그러니까 3배 정도 더 처벌하는 거죠. 이 사람 돈을 뺏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임승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실험이 진행됐잖아요. 한 16개국 됐으니까 이걸 봤더니 이걸 10회 정도 연속해서 실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 주민들은 처음부터 공공 프로젝트에 큰 돈을 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들 사이 신뢰도 높아서 상대방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근데 또 이제 다른 나라인 그리스 아테네는 실험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공공 프로젝트에 내는 돈이 줄었대요. 그리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늘었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안 내면은 승차자, 그러니까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처벌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 나서 봤더니
무임승차자의 역습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A 씨가 돈을 안 냈어요. 그럼 네. 나머지 3명이 아니 쟤 왜 돈 안 내? 이러고 우리가 그럼 몇 달러 내 가지고 쟤를 처벌하겠어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야 내가 안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나도 몇 달러 내서 널 처벌할 거야. 이래 가지고 얘도 똑같이 처벌을 하는 거야, 상대방을. 돈을 이 사람이 돈 더 많잖아요. 돈 안 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무임승차자가 더 화를 내면서 돈을 낸 사람을 처벌하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슬슬 망가져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험이 망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저도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도 봤습니다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사회적 신뢰감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다 믿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고, 근데 아까 그 16개 도시 중에서 서울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거 궁금합니다. 서울은 서울. 어땠을까요? 서울은 역시나 음. 처음에는 아까 말씀한 뭐 코펜하겐이나 이런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는 내는 돈이 아주 턱없이 부족했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도 처벌은 잘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상대가 안 낼 때마다 무임승차자들 계속 처벌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에 없어지면서 서울에 이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임승차자를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무임승차라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결국은 신뢰가 쌓여서 코펜하겐이나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공공 프로젝트에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잘 됐는데, 근데 중간에 서로 간의 견제가 잘 작동했다는 뜻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임승차에 대한 이제 처벌이 가능했던 거고, 우리나라 뭐 항상 보면은 뭔가 약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 있으면 온갖 사람들이 다시 달려들어가지고 약간 또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잘 작동돼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이제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는 이 교훈을 얻어가지고 결국 이제 신뢰가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형성된 거죠. 요거는 베네딕트 헤르만 교수의 공공재 게임 실험 그렇죠. 그 내용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착한 일을 하면 사실 그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건데 좀 그 반대일 경우가 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댓글에서 아까 나왔지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착한 일을 하면 당연히 보상도 받고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착한 일 했는데 속된 말로 욕먹고 손해보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반사회적 처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공격하는 거죠. 아까 그 게임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공동체에서 너무 열심히 하거나 모범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오히려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도 너무 열심히 혼자 일하고 아니면 열심히 뭐 야근하면서 주변에서 저렇게 잘난 척해? 쟤 승진에 목 쓴 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비난하거나 따돌림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특히 경쟁이 심한 조직이나 학습된 무기력이 퍼진 곳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저는 이걸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적인 박탈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잘하거나 착한 행동을 하면 내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불신과 위선에 대한 의심이죠. 제가 착한 행동하는 게 괜히 하겠어? 쟤 착한 척 해가지고 뭐 전부장에 잘 보여서 승진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뭐 자기만 일한 척 하려고 그러나? 이럴 거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의심과 반발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공공재 게임에서 보았듯이 신뢰가 낮은 집단일수록 이런 불신이 더 커져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신뢰가 깔려 있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서울시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곳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도림천 신대방 1교 부근인데요. 도림천 부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다라는 거. 그 주변에 뭐 주차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결국엔 어찌됐든 간에 선순환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장수 높은 사람들이 꾸준히 일을 잘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회사나 조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성원들이 착한 행동이나 기여를 했을 때 인정받는 분위기, 이런 규범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좋은 행동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의 경우에 G땡스, 그 구글의 앞에 G를 따서 땡스와 동료 보너스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고마워하라. 그렇죠. 서로 고마운 친구한테는 사이트에서 이름 적고 너는 이런 거에서 너무 고맙고 친절하고 감사해. 이렇게 보내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 된 돈이 나가는 거예요. 회사 직접 돈을 주는 거예요. 회사가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료들끼리 서로 고맙다는 인사를 보내면 그렇죠. 회사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시 글로벌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서 뭐 칭찬 릴레이 이래가지고 네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나 가게 가더라도 우리 직원 중에 친절한 사람들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이런 친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긍정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게 이런 거 좋죠. 또 젊은 사람들은요 회사 고를 때 이 회사가 착한 기업인지 아닌지 그 기업 이미지도 중시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달 전에 HR 플랫폼 잡코리아가 20대 40대 직장인 1252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물어봤더니 MZ세대들은 단순히 연봉이나 이런 것보다 기업의 도덕성 이런 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문자 중에 35%가 연봉이 높더라도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연봉 많이 주고 그래 복지 좋아 이러면 다닐 줄 알았는데 이제는 MZ세대는 조직 내에 윤리성과 공정함이 없으면 다니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나한테도 전이 될까 봐 그런 그쵸.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왜 기업들 보면 이미지 광고 많이 합니다. 좋은 기업처럼 착한 기업처럼. 근데 실상은 안 그런데 이미지만 좋아 보이려고 하는 경우 이게 또 역효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기업까지 약간 안 맞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어린이 비만 채취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햄버거가 사실 어린이 비만의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햄버거 팔면서 그런 거래? 이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요. KF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킨 버겟 캠페인이라고 해서 자기네 치킨을 사면 유방암을 그 프로젝트 해주는 이런 단체에다가 도네이션 해주는 기부해주는 행사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아니 유방암과 치킨이 무슨 관계야? 그리고 튀기면은 유방암을 오히려 더 암을 더 유발한단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색깔이 안 맞는다 보고 오히려 이게 잘 안 된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자기네 정체성에 맞지 않는 공익적 캠페인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진정성이 없다고 소비자들한테 외면당하거나 아니면 그 선한 의도가 퇴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착한 마음은 잃지 않고 손해는 봐서는 안 되겠고 개인이랑 기업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은 사실 자기 바운더리, 그러니까 자기 경계선을 잘 지켜가지고 이게 과연 이 착한 일을 남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버텨낼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일종의 마음의 선을 그어놓으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기업 문화도 만들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상 공동체 리더나 사람들,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사실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혜주님이 남에게 거절을 잘 못하고 끌려다니고 유유 오늘 정말 공감되는 게 많고 스스로 성찰해 봅니다 보내주셨고요. 오윤정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하게 사니까 이용만 당하더라고요. 저 정말 이용당한 경우가 많아서 많이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회사가 또 시스템적으로도 지켜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오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등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도 오산에서 옹벽 붕괴로 한 명이 숨지고 인천에서 침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선, 장항선 등 코레일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지됐고 충청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밤사이 시간당 11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산에선 침수 차량에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금강유역 하천 16곳의 수위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가운데 금강 홍수통제소는 당진, 아산, 예산에서 홍수 피해가 계속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나흘째 이어집니다. 국회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외로움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를 보면요. 전 세계 인구 6분의 1, 6명에 1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요. 초개인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외로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걸까요? 심리학개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도 좀 외로움을 느끼세요? 그렇죠. 제가 사실 항상 사람에 좀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사람 많으시고.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통 듣는 직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감정에 좀 전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담자들 계속 상담해 주다 보면 네, 이거를 전이라고 합니다. 감정에 이렇게 전염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떤 내담자가 굉장히 좀 자기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좀 굉장히 상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계속 뭔가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상담하는 당시에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나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간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되게 그 사람이 외로워서 그랬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아 나도 좀 요즘에 외로웠나? 네, 그 사람 오는 거예요. 네네 그 사람이 준 어떤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전이가 되면서 제 외로움을 좀 인식하게 되었던 그랬던 적이 최근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왜 배우들도 그 역할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네. 거기 빠져들고 그 역할의 이제 캐릭터 성격에 따라서 네, 본인도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어이구, 이거 심리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거네. 네. 감정의 전이. 그러면 우리가 이 외롭다는 감정, 물론 단어는 정말 많이 듣고 씁니다만 네. 정확히 어떤 감정입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한다기보다는 예. 일종의 정서적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누구랑 같이 있는데 네.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도 외롭고 뭐 맞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회적 가면을 쓰고 막 재밌게 개그도 하고 재밌게 막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면에는 약간의 어떤 틈이 존재하는데 그 틈은 약간 좀 벗겨보면은 약간의 어떤 어두움으로 되어 있고 그 어두움의 이름이 공허라고 할 수 있는데 외로움이 사실은 줄 수 있는 어떤 정서가 뭔가 내 속 하나가 뭔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린 느낌? 이런 감정하고도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한참 덥다가 찬바람 불면 이제 가을 탄다는 분들도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럴 때 네. 이제 고독하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그럼 외로움이랑 고독하다는 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공통점은 약간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건 예. 조금 공통점이고요. 다만 외로움은 그 정서가 굉장히 어떤 결핍감, 소외감, 단절감 이런 걸 좀 느끼죠. 그에 반해 고독은 평온함, 충만함 이런 걸 느끼죠. 또 외로움은 약간 자발성에서 비자발성을 가지고 있고요. 고독은 좀 자발성을 띠죠. 아, 고독함은 좀 자발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외롭다고 한다면 내 주위에는 진짜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파고 들어간다면 고독은 이 시간이 굉장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어떤 호기심과 어떤 창조성 이런 걸 좀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죠. 약간 고독함은 즐길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외로움은 내가 좀 싫은데 네. 계속 외로운 감정이 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차이구나.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특히 SNS, 네.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알람도 실시간으로 막 쉴 새 없이 울려대고. 네. 근데 왜 이런 사회에서 외로움이 드는 걸까요? 사실 SNS가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과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 연결을 잘 보면 약간 얕은 연결이 많아요. 얕은 연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양적인 인간관계는 팽창하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도 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그 그러니까 소통은 뭐 그 사람이 뭘 먹고 어디 놀러 갔는지 사진으로 다 보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쓰지만 네, 전화 통화하기엔 불편한 관계. 그렇죠.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닉네임은 알지만 이름은 잘 모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깊은 속마음을 나누기는 좀 힘들죠. 네, 그렇죠. 속마음은 나누기가 어렵고 네. 이게 참 양적으로 팽창되는 거랑 질적인 거랑 완전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유를 들자면
뷔페 집에 가면 진짜 음식은 많은데 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음식점 있잖아요. 뭔지 알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먹을 게 하나도 없냐. 네.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무지 많은데 나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있지? 이런 어떤 양적 관계 안에서의 어떤 빈곤, 풍요 속의 빈곤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정말 사람 많고 네. 돈도 많은 친구인데 네. 이런 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게 누구나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김준호님이 사람이 외로운 건 기본이죠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현 시대 이런 외로운 감정은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사람은 어떤 정도의 문제일 뿐 다 누구나 외로움과 고립감을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네, 누구나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지금 시대에는 그럼 그게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시대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좋아요를 계속 내가 받고 있고 뭔가 댓글도 누구한테 나한테 뭔가 주고는 있지만 그걸 껐을 때 뭔가 느껴지는 어떤 가슴 한켠이 시린 느낌? 아, 이게 뭐지? 이 공허함은 뭐지? 이 허무함은 뭐지? 이런 느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내 현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김종근님이 타지에서 10여 년 생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작가님의 그런 글도 위로가 되었다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참 공허함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건데 네. 이거를 그냥 견뎌야 됩니까? 방치하면 또 이게 문제가 좀 커질 수도 있잖아요. 외로움이라는 작은 씨앗이. 보통 우리가 심리적 고통을 얘기할 때 두 가지 감정을 보통 얘기할 때 불안과 우울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외로움은 이 불안과 우울을 증폭시키는 굉장한 중요한 토대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치하면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네, 불안을 네, 증폭시켜 버릴 수 있다. 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네요. 네. 신체적으로도 뭔가 외로움이 문제로 나타날 수 있나요? 여러 연구들이 있죠. 그에 관련해서 외로움이 사실은 수면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면역 체계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아니 외로운데 잠을 못 자고 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롭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내가 외로워서 내가 너무나 사람이 그리워요. 그럼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켜게 되죠. 그리고 그 스마트폰하고 내가 연결되려고 계속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데 보면 나만 빼고도 다 잘 나가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더 외로움이 이게 잦아지는 게 아니라 더 상대적 박탈감이 들고 어떻게 보면 더 화가 나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끄고 잠이나 자야겠다 하면 또 다시 우울함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와 같죠. 나만 빼고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도 어디 뭐 호텔 가서 막 비싼 빙수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지만 나중에 그 카드값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고 이런 게 또 그 뒷면에 있다라는 거고. 네, 근데 참 이게 외롭다는 게 마음이 네, 행동으로 이어지니까 신체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거 명심해야겠네요. 네, 근데 왜 혼자 보내는 시간도 좀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네. 외로움도 견딜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괜찮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롭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방식이 꼭 옳은가라고 하는 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외롭다고 해서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모임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네, 왜냐하면 자신의 경계를 잘 세우는 토대 안에서 관계도 가능하거든요. 자신을 잃으면 관계도 잃고 나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경계가 있어야 타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수 있고 누군가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따로 또 같이 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알고 네, 같이 있는 시간도 좋아하고 네, 양쪽으로 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부터 네, 중심을 세워놓고 네.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지웅님이 저는 선물 없어도 돼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해서 선물을 보내주지 않아도 네. 나 스스로가 건강한 네. 이런 마음을. 네. 참 선물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근데 인간관계도 네. 멀어지면 외롭고 네. 또 너무 가까워지면 또 피곤할 때도 있고 네. 적정한 거리 설정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없으면 외롭고 또 누구하고 함께 있으면 괴롭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외로움과 괴로움 차이. 네, 너무 외로워서 친구를 만났는데 한 2시간쯤 있으면 언제 집에 가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인간관계는 적정 온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정 온도요? 네. 에어컨처럼. 네, 이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누군가와 있는데 숨 막힐 정도로 좀 후덕지근하다. 그러면 조금은 떨어질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누군가가 좀 그립고 어딘가가 약간 시리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 사람과 조금 가까워질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정 온도. 그러니까 이게 온도에 따라서 네. 에어컨 온도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내 네. 마음의 온도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수학여행 가신 어머니들을 뵌 적이 있어요. 네네네. 자식이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다 가니까 남겨져 있는 이 어머니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전 되게 보고 싶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웃으면서 막 좋대요. 너무 좋대요. 이렇게 수학여행이 짧으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존재여도 어느 정도의 적정 온도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사람 때문에 네. 상처를 받은 혹은 새롭게 관계 맺는 게 어렵다라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요. 인간은 원래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간이 인간에게 상처 주는 존재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치유를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상처 주는 사람하고 무조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똥차 가야 새차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빠져야 난 또 새로운 친구 사귄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사실은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하나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거죠. 네. 9068님이 오늘처럼 좋은 방송이 바로 선물이라고. 네. 그리고 박희영님은 표현하고 안 하고의 차이이지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정옥님은 외로울 땐 KBS 콩으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이제 채팅하시는 분들도 네. 오손도손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갑니다. 러브버그가 사람들이 여름에 괴롭게 한다면 조선시대에는 또 어떤 곤충이 우리 선조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K-팝 애니메이션에 호랑이와 까치가 등장을 하면서 또 화제가 됐는데요. 조선시대의 동물과 곤충도 만나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